연휴가 좋다지만 왠지 나의 생활 패턴이 아니면 왠지 어색하다라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연휴가 끝났고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도 돌아왔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방송 시작합니다. 영화 인디오 UFO의 공경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공경 감독님이랑 또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놀랍게도 저희 최초로 또, 저희 두 사람 외에 또 초대 손님을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연휴를 지내고 오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몰려온 손님들, 누구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분이신데요. 네. 자, 직접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러시안 소설을 만든 신현식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 경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러시안 소설의 또 감독님과 또 배우님 네. 두 분이 함께 하셨군요. 저는 잘 몰랐었어요. 어느로 오시는지 어떤 영화를 하는지 모르다가 네. 어제 딱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희 PD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찾으시던 잘생긴 배우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배우분 좀 모시고 오세요 라고 맨날 저에게 그러시고 노래를 불러서 네. 배우 이러면서 그냥 배우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 배우를 근데 말씀하시는데 멋있더라고요. 역시 배우 특유의 그 발성 그리고 또 이제 준비된 한마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러시안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공기영 감독님께서 소개를 좀 짧게 일단 배경 설명이라고 할까 먼저 이제 그 덕원님은 러시안 소설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러시안 소설? 네. 나타샤는 이런 거. 보통 이제 러시안 소설이라고 하면 이제 길고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다라고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그렇죠. 톨스토이의 소설들도 그렇고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에는 주요 등장인물만 제가 알기로 5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 영화 중에도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러시안 소설 같다. 왜냐하면 길고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도 러시안 소설이고요.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주인공의 이름은 강신효입니다. 신효? 네, 신효. 여기 또 재밌는 사실이 배우들의 실명 그대로 등장인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효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이름은 진짜로 강신효 씨가 맡았는데요. 어쨌든 이 신효는 정식적으로 작가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네. 이 신효는 이제 몇 편의 소설을 썼지만 문학적 배경이 없는 탓인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친구 아버지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거기서 이제 이 경성원 배우님이 맡은 성환이라는 이제 역할입니다. 이 성환의 아버지이자 최고 소설가인 이제 김기진 이제 작가에게 본인의 소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웬일인지 이 성환은 아버지에게 소설을 보여주지 않아요. 네. 뭔가 또 있군요. 네.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제 소설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효는 성환 주변에 이제 모이는 문인이나 그 학교 후배들이나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이제 작품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가다듬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 이제 결핍되어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뭔가 그 좋은 작품이 되는 그 DNA를 찾지를 못하죠. 그래요? 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27년간 이 신효는 이제 죽게 됩니다. 27년간 죽었다는 게? 네. 이건 이제 제가 뭐 밖에서 감독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 영화는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신효의 젊은 날. 네. 그리고 신효와 이제 그 뭐 성환이라든지 그 신효 이제 주변 인물들이 다 이제 전반부로 구성할 수가 있고 27년 후에 신효가 깨어나면서부터 다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현대로 돌아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굉장히 전설적인 작가가 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27년 동안, 그 신효가 누워있던 27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본인의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되었는지를 약간의 미스터리 구조를 가지고 찾게 되는 그런 흥미롭네요. 영화입니다. 그런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네. 어떨까? 와, 27년이 지났는데 내가 네. 나이 들어 있고 어느 순간 되게 훌륭한 작가가 돼 있대 벌써. 네.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 제가 영화 내용을 잘 소개를 했나요? 보고 싶네요. 혹시 영화 내용 중에 또 혹시 뭐 추가하실 내용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수정해야 될 사항? 아니, 수정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저도 남의 영화 얘기 듣듯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궁금증을 정말 낳고 어떻게 될까라고 네. 정말 딱 궁금하게 만든 딱 그까지 설명이 딱 된 것 같아요. 다 여기까지, 항상 저도 앞으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게 좋다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이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영화의 일부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을 뺏고 싶진 않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의 판타지인 것 같아요. 딱 이제 내일 눈을 떠보니 잠에서 깨보니 네. 세월은 흘러가 있고 세상이 변해 있고 나에 네. 대한 평가와 판단이 다 변해 있고 그렇죠. 그게 꼭 그 작가나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고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죠. 또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이제 눈을 떠보니까 군대도 갔다 와 있고 예비군도 끝나 있고 이제 막 이미 결혼도 해 있고 이제 아기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날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져 있고. 그렇죠. 위상이 달라지니까.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과정이 또 미스테리하게 또 감춰져 있으니까 또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깐 저라는 말씀을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라는 말씀 듣고 와서 추천곡을 하나 틀어주시죠. 네, 오늘은 그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첫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왈츠 맞나요? 쿵짝쿵짝. 왈츠 맞습니다. 쿵짝짝? 아니, 쿵짝쿵짝이라고 하시면 왈츠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감독님. 네. 약간 알겠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네. 작곡가의 네. 쇼스타코비치. 네, 쇼스타코비치. 제가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쇼스타코비치.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아무튼. 네. 코를 찍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아무튼 왈츠 잘 듣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안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 저희 얘기도 잠깐 나눴지만, 제목이 어째서 러시안 소설로 짓게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숱하게 받은 질문이라서. 그렇죠. 저는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안 소설은 사실 그 러시안 소설이 왜 프랑스 소설 아니고 러시안 소설이 하필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러시안 소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창작의 대상 또 누군가의 삶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 중의 인물이 이제 주인공 성환한테 오빠는 러시안 소설 같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삶이 러시안 소설 같은 삶인지는 이 여자애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창작의 대상으로 쓰이고 소재가 됐을 때 그게 어떤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제각각이다. 네. 그래서 러시안 소설이라는 게 꼭 러시안 소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네, 이 여자애가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러시안 소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하나의 뭐 비유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진짜 그냥 얘가 생각하기엔 그게 당연히 통용되는 관념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인물도 많고 대사도 많고 말도 많고 사람도 많으면 그건 러시안 소설이야라고 얘는 생각하고 당신의 삶은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그건 얘의 관념이고 얘는 그게 다 통용되는 관념이라고 말을 해서 얘기를 꺼낸 건데 그건 모르잖아요. 사실 그 누가 이렇게 정의 내린 게 아니니까. 약간 비슷한 비유가 몇 개 떠오르는데 그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건 뭔데? 이제 자기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다 통용되는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던진 건데. 네. 그건 사실 그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누가 정의 내린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되게 흥미롭네요, 이게. 결국 이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뭔가 그렇죠. 자기 잣대로 약간 선입견? 이런 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관점에서 봤을 땐 다 그렇다는 거죠.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디밴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인디밴드가 뭐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도 상업 영화가 뭐고 예술 영화 뭐고 인디 영화가 뭐냐고 했을 때 사실은 정의 내리기 힘들죠.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쵸, 관념 그걸로 다 통용이 되고 우리가 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 개개로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떤 작품이고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 인디밴드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아닌가요? 그렇겠죠. 아니면 뭐 인디밴드를 생각을 하되 이게 좀 가벼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회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진짜 정말 중요한 말은 나는 당신의 음악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과연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또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마 지비 같은 거 하면 왜 제목이 또 러시안 소설인가요? 또 얘기를 매번 하죠.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나요? 그런 관념으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 프랑스 소설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세요. 그분은 이제 그분의 관념으로 프랑스 소설이 그렇다는 거죠. 더 복잡하다는 거죠. 러시안 소설보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당연한 통념이라고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뭔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용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똑같은 개념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전혀 또 안 그런.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광복절 날 이렇게 시청 앞 가 보면 이런 게 민주주의가 아니야라고 외치는 60대, 50대, 40대, 30대 그분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실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못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통용을 하나의 그 관념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시간대와 전혀 다른 관념을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 그렇군요. 예,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러시안 소설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잘. 그렇죠. 특히 러시아 소설을 읽게 되는 건 보통 이제 학교 과제로 이제 그렇죠. 뭐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을 읽었는데 너무 두꺼웠다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니까. 그러니까 극중에 이제 여고생애까지 성한군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오빠는 러시안 소설 같았는데 도대체 이 여자애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죠. 아, 그렇게요.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어떤 그 성한군이 그 당황한 얼굴 표정 연기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연기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약간 물론 사전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예. 이게 어떤 의미고. 뭐 일단 대본을 받고서 한번 쭉 네. 읽고 촬영을 했었으니까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파악은 했는데 거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 왜 러시안 소설 같냐라고 하니까 뭐 등장 인물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네. 오빠도 뭐 말도 뭐 별로 없는데 생각도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안 소설 같다라고 이제 그 소녀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뭔가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인 경성환으로서는 봤을 때 그렇게 나쁜 표현 같진 않아가지고요. 좀 칭찬 같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아, 그것도 한편 생각해볼 만한 일이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봤을 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어떤 의미인지 뭔가 정확하게 감이 잡히진 않는데 네. 저희 영화처럼 이렇게 좋은 표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아, 네. 그 얘기 들을 때 아까 여고생이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극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표로 나오나요? 젊은 표로 나오나요? 그쵸? 제가요? 네. 대학생이고 그 친구는 대학생이고 그 친구는 여고생.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칭찬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막상 그 나이 때 어떤 그런 걸 사귀게 해보면. 그 영화 안에서 성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명확하게 설명이 되진 않는데 뭐 이렇게 설명은 되긴 하죠. 이제 천재 아는 것도 많고 이제 공부를 잘했다는 이제 그런 묘사가 되긴 하는데 느껴지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약간 천재 같은 그 말했듯이 이제 아버지가 가장 유명한 작가고 네. 이 성화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도 이제 뭐 명확하진 않고 영화에서 이제 좀 은유적으로 설명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글을 쓰진 않지만 왠지 글을 쓰면 아버지만큼 위대한 작가가 될 것 같은 그런 아우라가 있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특히나 그냥 사속에서 봬도 또 매력적인 느낌이 네. 드는데 캐릭터가 또 다르시면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네.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성환이었는데 오늘 스튜디오 직접 나오신다고 해서 설레셨어요? 좋았죠. 저도 사실 뭐 좋습니다. 네, 좋고. 보통 이제 이렇게 배우분이 나오시면 이제 PD님이 좋아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데, 저도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살짝 발을 빼시는데 손되게 좋았습니다. 네. 사진 찍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것 빼고는. 네, 괜찮았어요. 네. 그 감독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제 영화에서 보면 실제 배우의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제 뭐 그것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어떤 배우의 어떤 캐릭터와도 관련이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로 정리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름 짓는 게 귀찮아서 이때도 있고, 첫 번째는 농담이고요. 보통은 이름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는데, 저가 이제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연기 레슨, 이제 신인 배우들, 소속사가 있는 배우들 혹은 전공생들, 연기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레슨 받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이제 레슨을 하다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할 생각으로 아예 뭐 자기 배역이 뭔지 이제 바로 써 있으니까 네 배역은 뭐야라고 얘기해 줄 필요 없이 그냥 본인 이름을 썼고 이제 레슨 끝나면서 이제 사실 이 작품 자체가 레슨의 연장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업 영화를 할 때는 그렇게 못 할 때도 있지만 좀 이렇게 저예산으로 영화를 할 때는 본명을 쓰는 게
배우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외에 다른 배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거죠. 다른 배우는 아예 상상조차 안 하고 있다. 그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러시안 소설은 특히나 그랬고요. 예. 이게 다행인 것은 이 배우들의 이름이 정말로 캐릭터 이름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강신효. 이게 일반 그 자연인의 이름 같지 않잖아요. 정말 그 문학적인 이름, 문학적인 이름이고 네. 뭐 성환. 뭐 여기 배우님 이름 중에는 뭐 재해라는 분도 나오시고요. 진짜로 그러게요. 그 캐릭터 이름 자체가 그 이제 배우님 이름 자체 캐릭터 이름 같아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그 댄싱 퀸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뭐 황정민, 엄정화 이렇게 이름을 출연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 떼어놓고 좀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근데 워낙 이름들 자체가 본명이시죠. 예, 저 본명입니다. 굉장히 좀 멋있으셔서 영화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 없는 네. 어떤 그 역, 이 역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네. 저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이렇게 정말 배우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런 설명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배우로서 좀 좋기도 하겠지만 예. 좀 약간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쵸. 아무래도 뭐 감독님이 사실 그 아까 이름 지을 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뒷부분은 저희한테 따로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냥 이제 뭐 이름 짓기 귀찮아서 그냥 썼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사실 막상 읽고 보니까 다 저희 이름으로 돼 있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름도 같지만 실제 영화 안에서 캐릭터도 너희들의 실제 성격과 많이 비슷하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나랑 비슷하다는데 못하면은 어떻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감독님이랑 그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대본을 주시니까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죠 사실. 천재시군요. 예? 천재시군요. 제가요? 네. 어떤 면에서? 영화 안에서 천재로 나오시잖아요. 글쎄요. 천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좀 비운의 캐릭터라서 말로도 별로 안 좋고. 이 내용을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건 좀 너무 간지러운 하세요. 어쨌든 이미 개봉했으니까요. 네. 그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인물 자체가 신여와 성환이라는 인물이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많이 질문 받은 내용이라 제가 갖고 있는 그 양면의 컴플렉스 다 반영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되게 일찍부터 했지만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예술혼으로 막 불태우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영화를 막 정식으로 배우고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세련된 이런 그 아카데믹한 스타일의 감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양쪽의 모든 감독님들한테 제가 다 컴플렉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으로서.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제가 배우는 배우다 때문에 김기덕 감독님 처음 뵀을 때 제가 대학교를 10년 다녔는데 졸업 못했다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대학 졸업 안 한 거를 잘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시면서 좋아하셔서. 근데 사실 이게 평상시에는 그 컴플렉스의 양쪽으로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뜨겁게 막 삶을 막 이렇게 예술을 배우는 타입도 아니고 뭐 정식으로 영화를 막 배우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성한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시대 지성인의 대변하고 신효는 또 반대 인물을 대변하는데 사실은 두 인물 다 서로에게 사실은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 그렇군요. 또 막상 또 그걸 또 만드신 감독님께서는 또 각각의 또 약간 또 묘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하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막 그런 느낌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뭐 진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는데 좀 그런 느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제 다른 얘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추천하신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지안 우드라고 비틀즈의 곡이고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그
아까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네. 제목에 대한 질문 나올 때마다 인터뷰 때 제가 예를 든 게 제 여기서 의미하는 노르웨이 숲 자체가 노르웨이산 가고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노르웨이인들의 어떤 삶의 양태나 이게 은유적으로 또 깔고 있기 때문에 러시안 소설도 사실 그런 개념으로 제목을 지은 건데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제목 때문에. 러시안 소설과 같은 스타일로 지은 제목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틀즈의 노르웨이언 우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틀즈의 노르웨이안 우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안 어울리네요. 그러네요. 좀 이 경망스러운 시타르, 경망스럽다기보다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의 그 시타르가 그 심각한 척 엄청 하는 소설과는 좀. 근데 이게 그 가사 내용을 좀 보고 상상을 하면 그 하루키 노르웨이 숲하고 어울리긴 해요. 또 그렇게. 네, 가사를 보면. 네. 영어에 약해서.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걸 또 해석하시고, 또 어떤 그런 동질감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저희 오늘의 영화, 러시안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초대 손님으로 신현식 감독님과 경성환 배우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경 감독님 저쪽에 계시고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잠깐 그 안내 말씀드리고 가면요. 와, 저희,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안 소설. 5상을 추첨해서 저희가 쌍이면 두 분 10장 맞죠? 네. 5상 추첨해서 여러분께 관람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이 응모해 주시고 또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러시안 소설 보고 싶어요라고 올려주시면 저희 PD님께서 혹은 뭐 저희 감독님께서 이렇게 또 픽업 하셔가지고 또 초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용관은 또 어디서 상상마당 시네마 말고 어디서 하는지. 예, 뭐 압구정이나 대학로 여의도 CGV의 무비 콜라주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무비 콜라주. 네. 예, 뭐 독립영화, 예술영화 위주로 트는 뭐 아트시네마 모모라던가 뭐 필름포럼 이런 곳들에서도 많이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요즘 검색하면 다 잘 나오니까 네. 쉽게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와 그 시네큐브. 인디스페이스와 시네큐브 길 건너에 있는 그 왠지 앙숙 같은 느낌 들고.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예전에는 이건 좀 사담입니다만 제가 막 영화 보러 다닐 때는 막 2000년 초반에 이럴 때는 왠지 좀 시네큐브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또 한때도 이제 좀 길 건너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관객층이 또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양쪽 극장에 주로 오시는 그 연령대나 관객층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색하셔가지고 가주시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린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또 인디 전용 상영관들에서 또 많이 상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한번 또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방송 끝나고 댓글로. 영화 언제까지 상영할까요? 10월 중에 상영하고 있죠? 상영하겠죠? 그리고 그 상상마당에서는 또 오랫동안 아마 상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극장은 이제 또 극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유동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티켓, 저희 초대권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요. 또 더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열망이 느껴지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추첨을 할 테니까요. 표정, 지금 공 감독님 표정이 열망이 느껴지고요. 홍보를. 한 번 더 보고 싶긴 해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제 뭐 제가 갖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공 감독님께서 그걸로 영업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영업을 하라고요? 다른 친구를 보여주면서. 네. 내던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논개 작전으로. 좋네요. 네. 뭐 2명을 데리고 가면 더 좋고. 네. 점점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또 잊지 않게 또 해주시는 또 방송 경력이 늘어나시면서 점차 진행 솜씨가 뛰어나시는 것 같아요. 배부르주아님께서 러시안 소설을 이미 관람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첫 번째, 꿈 장면에서 나오는 물고기라던가 혹은 인물들 유리창에 그리는 물고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물고기. 네. 그리고 두 번째, 남자 감독님이 쓰신 대사인데도 여성 시점의 대사들이 전혀 어색한 곳이 없어서 공감이 많이 돼서 좋았습니다. 원래 대사를 시나리오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써두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주로 영감을 얻어서 대사를 쓰시는지요? 하고. 예.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업 영화나 독립 영화나 제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셔도 사실 무리는 없고요. 네. 물고기는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넣은 거였고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대사를 썼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트리트먼트나 시놉시스를 디테일하게 써놓고 대사도 미리 많이 적어놨는데 미리 준비한 대사들도 있지만 요새는 사실 그런 준비 안 하고 써요. 그러니까 다음 대사를 뭘 쓸지 모르고 그냥 써요. 예. 그러니까 저도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대사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먹는 식이죠. 저 막연하게 대사는 보통 다 써져 있는 상태, 대본이 다 완성된 상태로 촬영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진 않고 예전엔 저도 그렇게 썼는데 이제 저는 시나리오가 어떤 건축의 설계도라기보다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도는 중요한 거는 동서남북과 보물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이 디렉터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저기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자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디렉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지도를 갖고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하고 그 보물을 찾으러 갈 때 산을 돌아갈 수도 있고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다리를 지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동서남북과 보물이 있는 위치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시나리오를 쓴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이 없이 쓰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시나리오의 방향은 정해놓고 쓰되 너무 디테일한 거는 사실 일부러 정해놓지 않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억지로 만들지는 않으려고요. 예. 뭔가 또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도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도 쓸 때 나도 모르게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삶도 녹아.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제가 영향을 받아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미리 차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열어놓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미지를 막 쓴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보물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저의 준비는 해놓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물의 위치를 정해놓고 무조건 우리 이 강은 배를 타고 건너자, 다리를 짓자 미리 정할 필요 없죠. 그날의 계절과 따라서 이제 풍향과 날씨에 헤엄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럼 이제 결정하시면 이제 또 이제 배우분들도 이제 거기 따라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연기도요. 예. 근데 현장에서 막 대사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좀 촉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배부르주아님께서 밑에 한 줄 더 붙이셨는데 개봉 전에 관람했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예고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가 싶어서 좀 놀랐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공 감독님은 전혀 못 느끼셨다고 또 저는 전혀 저희 감독님 공 감독님 좀 뭐랄까 좀 둔하신 거 아닌가요? 좀 약간 저 좀 둔하고요. 다른 영화 예고편하고 헷갈리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그 대나무밭에서 그 이제 남녀 배우가 이제 그 대사한 장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사실은 뭐 의도하셨겠지만 이제 멜로처럼 이게 느껴져서 네네. 그래서 뭔가 말했던 중요한 이런 그런 단서 같은 것들이 그냥 뭐 좀 그것을 위한 이제 장치라고 생각을 했지 정말 영화의 어떤 중요한 뭔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르물은 아니니까 사실 뭐 식스센스 같은 영화면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그거를 예고편에 넣어버리면 큰일 날 영화인데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우리 영화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장르물이 아니라 네. 글쎄요 이게 뭐 대세에 영향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참. 제가 좀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뭐 정식으로 영화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신효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이제 학교를 못 다녔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경미를 만났을 때 입에 달고 얘기하잖아요. 뭐 젊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뭐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감독님의 어떤 그런 자선적인 이 경험일 수도 이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신효에게 좀 투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받기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좀 신효를 통해서 좀 욕망하셨던 거나 좀 보면은 본인이 나중에 굉장히 이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은 사람들은 내 작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이렇게 좀 몇 년 있다 다시 깨어나면 좀 작품 세계도 좀 다시 조명을 받고 좀 사람들이 몰랐던 것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이 좀 투영이 돼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제 양쪽의 컴플렉스가 두 인물한테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비틀즈 노래하다가 네. 영어 가사를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굉장히 또 아카데믹하고 지적인 사람을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제가 또 딱히 그러니까 뭐 영화를 정식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신효 같은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컴플렉스 덩어리는 아니시. 컴플렉스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어쨌거나 대학을 가긴 갔으니까요. 졸업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신효하고 성화하는 제가 애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컴플렉스의 대상인 것 같아요. 양쪽 다. 선명하게. 어쨌거나 선명한 인물이죠. 네. 성환이는 어쨌거나 굉장히 뭐 잘난 아버지를 둔 정말 지성인 엘리트고 누가 봐도. 근데 엘리트는 또 엘리트들만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또 신효는 신효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제 신효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양쪽 다 투영이 된 건 양쪽 다 투영이 됐는데 어느 한쪽에 저희 컴플렉스가 더 많이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에 반영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를 안 했다는 게 꼭 컴플렉스 요소만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영영화를 안 나와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제 뭐 영상원이나 아카데미 나온 저희 연출부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는 단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하더라도 다 목숨 걸고 실전처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숨 건 한 작품과 습작 100작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목숨 건 한 작품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습작 100작품을 안 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때로는 많이 해서. 우리 경성환 배우님도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성환 같은 경우에 영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제 끝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데 그런 중요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나오는 빈도수가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분량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나요? 사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모든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점이긴 한데 사실
같은 경우는 제가 영화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 약간 감지덕지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맡은 양이라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있었지 뭔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제가 경험도 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지 않았고 좀 마음이 앞섰던 게 있어서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서 저 배우는 어디서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능숙하게 잘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밖에서 나눠본 바로는 예. 좀 굉장히 놀란 얘기를 몇 가지 들었는데 예. 배우 경험이 이번이 예 거의 이 정식 저희 데뷔작이라고 봐도 그리고 예. 원래 또 연기 전공이 또 아니셨다면서요? 그쵸. 제가 올해 이제 84년생으로 30살인데요. 네. 연기를 같이 찍었던 배우들은 대부분 이제 다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네. 해서 연극영화과로 입학을 하고 이런 식의 비슷한 과정을 그렇죠. 거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과를 다니다가 예. 22살 후반쯤이죠.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당장은 아는 바도 없고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연극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보니 24살이었죠. 예, 07학번이었고 또 뭐 그래서 2년 정도 학교 다니다 보니 영장도 나오고 나이도 애매하고 군대도 가야겠다 싶어서 군대를 또 갔다 와 보니 28 중후반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 거의 22살 때부터 28살 때까지는 뭔가 하긴 했지만 약간 비어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디카프리오처럼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배우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연기를 네. 뭐 좀 다른 공부를 하다가 한 친구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늦게 연기를 공부해서 이런 점은 내가 다른 배우들보다 뛰어나다.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연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거주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일어나 영어 정도는 제가 약간 회화가 가능하거든요. 역시 엘리트. 글쎄요, 이게 뭐 연기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요즘 추세가 또 인터내셔널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나중에를 생각하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제가 연극학과를 나이를 먹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좀 나이를 먹고 연극학과에 오길 잘했다라는 약간 뭔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부럽다라고 생각한 것 동시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늦게 입학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거든요. 절실함도 더 클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연극학과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거기 아시다시피 뭔가 군기도 세고 그 학과만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렇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자아랄까 이렇게 정체성을 잃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린 나이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좀 한 4년 정도 늦게 학교를 입학한 셈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뭐 그래서 그런지 아웃사이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래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공감님께서 이렇게 탐내하시는 표정, 되게 탐나요. 탐욕스러워하는 표정. 정말 감사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을 보시면서 표정이 반짝반짝하죠. 그 탐욕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저한테 보이던 탐욕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네. 탐욕을 보이셔가지고 제가 좀 영광입니다. 약간 좀 이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얘기를 좀 시켜볼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좀. 네. 이번에는 경성원 배우님께서 예. 추천곡을 하나 틀어주시죠. 예, 사실 뭐 지금 여기 윤도건 님도 계시고 해서 속보이게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를 할까 했는데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제가 영화 촬영할 때 사실 요즘도 그렇고 잠을 이렇게 잘 자는 편이 아니라서 좀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들었던 노래인데 듀스의 이제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곡인데 잔잔하기도 하고 사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닌데 뭔가 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밤에 듣고 뭔가 위로받을 수도 있고 편히 잠들 수도 있고 그런 곡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 네,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 경성한 배우님께서 추천하신 곡인데, 되게 좋네요. 네, 차분하시고 잔잔하고. 네. 네. 아, 네. 공감독님 분위기 확 바뀌십니다, 진짜. 네. 초롱초롱하죠. 네. 네, 아까 진짜 그 탐욕에 가득 찬 눈으로 또 배우님 보시다가 또 이제 중간에 약간 또 개그 본능에 빠지고 돌아오셨는데 노래 힘이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청취자분께서 블로그에서 퍼와가지고 상영관을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서울은 KTNG 상상마당 시네마, 그리고 인디스페이스, 대한극장 모두 9월 18일 개봉이고요. CGV 무비콜라주 압구정, 대학로, 여의도, 네. 그 다음에 아리랑 시내센터, 인디플러스, 필름포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이게 9월 19일 개봉이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개봉을 했고요. 네. 9월 26일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봉하게 되고요. 지역으로는 인천영화공간 주안,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GV 무비콜라주 센텀시티, 그리고 대전 아트시네마, 메가박스 남양주,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평택, 메가박스 영통, 대구 동성아트홀, 부산 국도앤가람, 거제 아트시네마 26일 개봉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10월 2일 개봉합니다. 점점 좀 미약하다만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개봉관들에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좋고요. 항상 단골 손님들도 계시군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소중하고 또 최근에 그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 상영 안 된 거에 반작용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봐주시는 거 보면 또 이런 영화들에 대해 우리 좋은 영화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또 불씨를 살려가지고 또 좋죠.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죠.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압구정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그 압구정 그 극장에 가면은 이제 오전에는 표 받는 분이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이제 약간 그 할머니가 이제 네. 그 표를 받으시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냐고. 그래서 이게 이분이 좀 좋아하신 영화라서 여쭤본 건지. 아니, 건물주일 수도 있어요. 되게 은신하고 나타나신 건물주. 그렇다면 압구정동에 큰 손이실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반응도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요새는 또 IPTV나 이런 굿다운로드 통해서 또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그건 조금 나중에. 네. 네. 아직 그때는 아니고요. 조금 극장에서 조금 더 버텨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천안 프로젝트 안 되고 나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그 상영관 줄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시 그 오픈해가지고 여기 우리 그 극 중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강의하는 대학교 장면이 나와요. 그 강의실 장면이 정지영 감독님 수업 시간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천안 프로젝트 그 관련 기자회견 날이 저희 기자 배급 시사였는데 같은 날 피해를 보셨군요. 네. 그래도 저는 정지영 감독 기자회견에 갔었어요. 그래도 이거는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정지영 감독님이 또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또 갔었는데 이건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문화 예술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상식적인 그 과정상의 문제인 거니까 이거는
그 영화 예술인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표현의 자유 전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표현의 자유까지도 갈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그 상영 중인 영화를 환불해서 어쨌거나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그렇죠. 네. 거니까요. 이게 문화예술계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이런 흐름이 일어나지 말라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자 배그 시스템 분명히 영향을 받았어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기자들이 거기 갔다가 밥을 못 먹으니까 네. 저희가 1시에 있었거든요. 오전에 기자 이제 회견하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러시안 소설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천안함 얘기로. 네. 네. 이제 뭐 대세는 러시안 소설로 이제 근데 저 포스터를 봤는데 되게 뭔가 좀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예스럼 폰트 이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실제로도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영화가 고풍스러운 이 영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반부와 크게 네. 이제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분위기는 지금 보시는 포스터와 아주 잘 맞는 27년 전 고풍스럽고 약간 클래식한 이제 약간 그 색감도 좀 이제 색감을 좀 이제 빼고 약간 좀 그런 올드한 색깔을 입혀서 뭐 색감이나 어떤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이나 그 영화의 어떤 진행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풍스러운데 후반부가 되면 이제 시점도 현재로 돌아오게 되고 약간 두 편의 영화를 또 영화 안에 영화 또 1+1 같은 느낌을 또 가지실 수도 있고요. 맞아.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영화를 안 봤으니까 27년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27년 전의 인물과 27년 후의 인물을 다 연기하신 거죠? 아니죠, 이제. 아닌가요? 27년 후는 나이가 현격히 들었으니까. 네. 나이가 맞아요. 실제 연령대랑 똑같으신 분이 연기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에만 저를 포함한 젊은 배우들이 나오고. 네. 후반부에는 안 나오죠. 사실 그렇구나. 좀 27년 후에 이 배우들 그대로 해서 후반부를 다시 찍을까도 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뒤에 27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진짜로 나이 먹고. 예. 야, 그거 진짜 멋있는데. 사실 그런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1년 뒤에 하면 그냥 자막으로 1년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1년 뒤에 찍는 거죠. 와, 그 진짜 멋있다. 그 시간을.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평생 찍을 프로젝트로 엔딩을 안 정하고 네. 뭐 중간에 제가 죽을 수도 있고 배우 중에 하나가 죽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엔딩은 정해놓지 않고 평생 찍을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 사실 재미삼아 구성하고 있어요. 1년 계약서를 쓰는 게 어떨까요, 지금? 네. 너무 성공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성공했을 때도 이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복숭아나 말해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캐스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니면은 못할 프로젝트 같아서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담이지만은 우리 그 러시안 소설에 나오는 이제 남녀 주인공들도 지금 10월에 개봉하는 배우는 배우다에 다 출연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또 그 작품도 배우들 보는 맛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배우다. 배우는 배우다. 네. 그래서 엠블랙의 이준군이 주인공이고 양동근, 서영이, 마동석, 뭐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도 나오고 뭐 또 우리 러시안 소설에 나왔던 배우들도 다 나오고요. 또 러시안 소설을 보셨던 분들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네. 모습을 하고 지금 우리 성황군은 또 그 액션 씬을 나와요. 예, 강렬한 그 인텔리가 아니고 네. 예.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는군요. 이렇게 지적인 대사를 뿜는 게 아니고 멍둥이 들고 사람 패는 역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기대되고 또 만약 거기서 이제 그 코믹 연기까지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공기영 감독님이 찍어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믹 연기가 꼭 필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오늘 러시안 소설 영화 이야기 해봤고요. 두 분 모시고 이 영화도 참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말씀해주신 영화는 배우는 배우다. 네. 배우는 배우다 기대되고 또 27년의 그 프로젝트도 기대가 되는 또 1타 3피 네, 되는 또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라 또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첫 게스트거든요. 권 감독님 빼고는. 그래서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또
또 나중에 차기작도 예. 기대되고 또 저분께서 어떤 꿍꿍이를 또 갖고 계신지도 좀 되고. 저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마지막으로 영화 이런 분들 꼭 영화 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홍보에 장을 열드리겠습니다. 영화가 구조적으로 조금 한번 봐서는 조금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갈럼이 꼭 필요한 영화라서 일단 보셨던 분들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토론회 같은 것도 같죠. 예,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상업영화 이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신인 배우들을 발굴을 하고 기존의 배우들도 재발굴을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하나만 놓고 보시지 말고 앞으로 제가 상업영화를 하더라도 1년에 한 편 정도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은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겠다 좀 주목해달라.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제가 제 소개를 했던 것처럼 사실 근데 그게 평소 그러니까 저도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다른 분들도 나중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 연기나 작품들을 볼 때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2시간 20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의 러시안 소설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한 4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한 번 들어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 듣고 한 번 봐서. 저희 노래는 100번쯤. 이렇게 정말 멋진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나눠봤고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데 오시나요? 하고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배우는 배우다. 네네. 가시나요? 예, 내일 모레 제작 발표를 하고요. 이제 달달이 개봉을 시키니까 지금 쌍크릭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무튼 또 내가 좋아님 또 관심 있으시면 또 한번 가셔가지고 또 뵙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영화 인디오 마쳐야 시간이 되었고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 엔딩까지 한 번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추석 연휴 끝나고 첫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공기영 감독님 추천곡. 네, 영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중에서 내셔널 안텀 오브 더 USSR 들어보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내일 또 더 좋은 이야기와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봬요.